네, 자신이 이끌던 국가안보실이 아니다. 정무수석실이 컨트롤 타워다라는 얘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세월호 당시의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맨 위에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 아래 파란색입니다. 국가안보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표에 정무수석실 없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국가안보실이다.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전은 내 담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거 하나만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안보실장은 오로지 안보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일체. 네, 4월 16일 오후 2시 이후에 세월호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뒤에 국가안보실 직원이 해경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많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녹취록에 이틀간 안보실이라는 단어가 총 51번이 등장했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손을 떼고 안보에만 전념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보기가 어렵죠. 네, 사실로 보기 매우 어려운데 네. 그러면 혹시 김장수 전 실장과 무관하게 실무진에서만 통화를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무진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김 전 실장이 무관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시장님, 국가안보실 윤입니다. 예. 그 관계기관 신문선박 유인 강구 관련 보고서 올라왔습니까? 예, 안 왔습니다. 예, 물어보고 있는데 답이 없네요. 예. 아니, 지금 국가안보실장님께서 그 예. 보고서가 왜 안 오냐? 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예, 하여튼 독촉해 볼게요. 예. 네, 안보에만 전념했다던 안보실장이 왜 해경에게 보고서를 독촉을 했을까요? 또 4월 16일 오후 2시 이후에 보고가 일체 없었다는 어제의 발언,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들어보시죠. 안보실장이 그 상황실에 계속 상주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네,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입니다. 김장수, 김기춘 전 실장,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을 한 거군요. 네. 자, 그리고요. 거짓말 논란뿐이 아니고요. 어제 김 전 실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깜도 아니다. 네. 뭐가 깜도 아니냐면 통영함 투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영함이 왜 현장에 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려다가 나온 말인데 이 말로 국민의 공분만 더 샀습니다. 네, 그러면 거짓 증언의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한 셈인데요. 이런 식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장수 전 실장의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이유는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네. 세월호 7시간의 본질이 뭐냐? 국민의 생명이 걸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별 의미가 없는 조직으로 지금 보이는데 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지금 국민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참 모호할 수 있죠.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시스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원래 대통령이었는데요. 중대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대본 이하 저 파란색이 지시와 보고 라인입니다. 네. 대통령은 지휘 라인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상황 전파만 받습니다. 상황 전파는 저 빨간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려 4곳에서 받게 되죠. 세월호 때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확실히 책임져 줄 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김장수 전 실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청와대는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청문회에서 여당의 한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해체해야 할 대상은 해경이 아니다. 청와대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책임은 더 사라지고 보고만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누리당은 미운 우리 새끼인가? 당내 친박계 모임이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이정현 이인재 공동대표가 오늘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아들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먼저 들어보시죠. 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너무 화가 나시고 이렇게 저희들 질책을 하고 계시지만은 마치 아들 뭐 화가 나서 뭐 집을 내쫓듯이 이렇게 혼을 내시는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예. 나 그런 아들 둔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국민의 50%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인재 전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이 부모라면 부모한테 개돼지라고 하거나 부모한테 물대포를 쏘는 집권 여당은 페르나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이 발언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비판들을 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밑바탕에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예. 나옵니다. 현재로서 뭐 자신감보다는 그것은 노린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결집되기를. 그거 못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인재 전 의원은 얼마 전에 대선 출마 의지도 드러냈죠. 그래서 피닉제 뭐 이런 예. 별명이 다시 운이되기도 했고 지금 친박 측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좀 잠잠해진 사이에 몫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노무현도 쌍꺼풀 했다. 여성가족부의 권용현 차관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쌍꺼풀 수술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의 청와대 시술 뭐가 문제냐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또 비선 실세는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고도 두둔을 했습니다. 예, 오늘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황당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수술과 이 시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는데요. 예. 자,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쌍꺼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필러, 태반 주사 등등입니다. 목적은 치료 수술이고 미용 시술입니다. 수술과 시술은 그 절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예.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2월 4일로 분명하게 시가 있지만 지금 문제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 했는지. 그리고 공개 여부는 당연히 비공개라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예. 진료진도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당시에 수술했지만 지금은 김영재 의원 같은 민간인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거죠. 예. 가끔 이성대 기자가 만들어오는 이 도표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해온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아무튼 고위공무원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도 해봤더니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아예 해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자, 해명 자료 이렇게 냈는데요. 자, 과거 사례를 그냥 언급한 것일 뿐이지 지금의 청와대 시술 논란과 동일선상에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두둔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예. 자, 그러면서 본인의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보도됐다라고 좀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이 해명 많이 익숙한 해명인데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했던 그 1급 고위공직자, 자, 기사에 나온 말대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늘 취지가 달랐다. 취지가 다르게 해석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취지에 맞게 말을 제대로 못하느냐. 예. 차관이나 1급 공직자 정도 되는 고위공직자가 자기 의사표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아무튼 아직까지 궁금한 건 그럼 그 첫 취지 뭐였느냐 하는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이 논란이 되는 것은 시술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물론 세월호 7시간 그건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그로부터 한 달 뒤니까 모든 국민이 세월호 때문에 매우 참담했을 그 시기에 5월에도 시술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인데 이분은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선 의료진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예. 이정현 대표는 뭐 본인도 늘 자랑하지만 말단 당직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속 후배들인데 후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30분 만에 나타나서 후배들한테 너무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즉각 사퇴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번에 한 당직자의 이런 상소문이 다시 한번 파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피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라. 당 위기 원인은 무조건 지도부다. 먼저 버려라. 대표님께 죽을 거고 한 당직자가 이 상소문을 올렸는데요. 자, 이거 누가 썼느냐? 바로 이정현 대표가 2004년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사대기 계획을 했을 때 최병렬 대표한테 상소문입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군요. 잘 봤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0월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최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비평학회는 오늘 해당 보도들을 2016년 방송비평상 시사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학회는 JTBC가 언론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라는 저널리즘 원칙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를 비롯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 많이 오버 안 했지? 얼마나 오케이. 같이 앉아 계십니다. 안나경 씨가 소셜 라이브를 언젠가 진행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선배께서 강버들 기자 지난 소셜 라이브 때 강버들 기자 나오기만을 희망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저랑 이제 고석승이 나오니까 좀 실망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안나경 씨는 언제 나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좀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많은 그 유저 여러분들께서 안나경 씨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네. 조금만 기다. 근데 저기 일단 저희가 잠바에 이어서 장갑까지 이제 득템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뭘 또 사드려야 되죠? 오늘은 저희가 민원을 이제 더 이상 일단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지 않고 장갑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주제는 따뜻하게 좀 하도록 더 따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갑 낀 채로 이렇게 뭡니까 스마트폰 할 수 있는 걸로 하느라고 값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청문회 오늘까지 이제 4차 청문회가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청문회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 번쯤 소셜 라이브에서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청문회의 안과 밖 상황을 저희가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고석승 기자하고 맞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제 고석승과 함께 같이 할 건데요. 이번 청문회 4차례 청문회 진행되면서 사실 좀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JTBC란 단어인데 이 선배 보시기에 이 JTBC가 이렇게 유독 많이 언급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특히 태블릿 PC 관련으로 많이들 궁금해서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이미 태블릿 PC를 처음 보도해드린 날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가요? 서복현 기자하고 심수미 기자와 함께 나름 장시간 동안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전히 그 문제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JTBC 이름뿐만이 아니라 제 이름도 가끔 나오더군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더 필요하다면 더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서 더 드릴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물론 아무리 그 말씀을 다 드려도 의심을 하기로 작심을 하고 계속 나오면
또 뭔가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만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은 제일 많이 듭니다. 이거 뭐 시작을 이렇게 심각하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가 조금 약간 진지 모드로 하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석승 기자가 이제 나오면서 뒤에 나와 있네요. 네. 저는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전을 제가 겪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가면 되는. 다행이군요. 고맙습니다. 인턴하고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아 그래? 네. 그건 소셜 라이브 진행 다음에. 네. 그냥 찍으셔도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네. 유튜브 줄래? 우리 인턴들은 그러면 전혀 예기치 못하게 소셜 라이브에 등장하는 근데 카메라를 줘야지 뭐 사진을 찍지 않겠어? 뭐야? 저희가 오늘 인턴 대학생 인턴 마지막 날이라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항상 이렇게 손 선배와 이제 기념 사진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는 게 이렇게 저희 기념 사진을 찍거든요. 관례처럼 돼 있는데 관례라고 하는 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훈훈한 이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팩트 체커 오대영 선배가 또 이제 직접 사진을 또 찍어주거든요. 하나, 둘, 셋. 긴장 풀고 웃음을 좀 됐습니다. 네. 두 사람이 남녀 앵커 같네. 자, 수고들 하세요. 네. 아주 특별한 오프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붙어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2부 기동팀 김태형 기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온 사람은 저는 염소 밀착 카메라 고석승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이제 손 선배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청문회가 2주에 걸쳐서 지금 오늘 4번째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쯤 한번 이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고 주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청문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과연 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석승 기자와 함께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네, 저희가 오늘 키워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스모킹건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김태형 기자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스모킹건 뭐 많이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제 보시면서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들으셨을 텐데 이 스모킹건은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용의자를 특정짓는 데 있어서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살해 현장에서 용의자가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 죽인 거를 범죄를 혐의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총구에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이 연기가 바로 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있어서 이 스모킹건은 바로 저희가 보도했던 태블릿 PC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스모킹건이란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최순실 씨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태블릿 PC를 보도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은 태블릿 PC는 내게 아니다. 나는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어제 이제 박영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틀었던 육성 녹음 파일 때문에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그 총구에서 새어 나오려는 연기를 억지로 틀어 막으려다가 결국에는 그 연기가 새어 나오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육성 파일부터 좀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일 먼저 이제 좀 듣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태블릿 PC 보도를 처음 한 게 지난 10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통령 사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틀 뒤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그러니까 잠적했던 최순실 씨가 갑자기 느닷없이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사실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된 건 27일이지만 독일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박영선 의원이 그 공개한 육성 파일,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한국에 있는 지인 그 노승일 과장한테 전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당시 최순실 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블릿 PC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했던 태블릿 PC는 내게 아니다. 그리고 난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지금 들려드릴 텐데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들어도 사실 좀 놀라운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큰일 났네. 여기.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태블릿 PC 관련된 육성 파일 내용만 지금 들려드린 건데 여기서 얘네들 걔네들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얘네들 걔네들은 아마 저희 JTBC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이거라고 하는 것 이거는 바로 태블릿 PC를 얘기하겠죠. 결국엔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태블릿 PC를 훔쳐서 완전 조작한 것으로 몰아가야 된다. 이렇게 국내에 있는 지인한테 사실상 지시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최순실 씨 태블릿 PC의 어떤 그런 이게 최순실 씨가 썼냐 안 썼냐 이게 최순실 씨의 소유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최순실 씨가 만약에 자기 게 아니었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저희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 상당히 최순실 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고 최순실 씨가 어디 있고 그런데 그런 서슬퍼런 사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가 굳이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까지 전화를 해갖고는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최순실 씨께 아니면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자신의 어떤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화를 걸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합리적인 충분히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게 아니다. 난 쓸 줄 모른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자신의 목소리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범죄 혐의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는 거는 범죄로 인정이 안 되는데 남에게 그걸 시켰을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되거든요. 어쨌든 최순실 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가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최순실 씨가 만약에 어쨌든 다음 주에 지금 국조특위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최순실 씨에 대한 청문회 출석을 어쨌든 청문회장이 직접 나오든지 아니면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구치소에 가갖고는 직접 최순실 씨 현장 청문회를 하든지 최순실씨가 또 거기서도 내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혐의들 이미 나온 혐의들 플러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 플러스 위증 혐의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 이번 지금 이 최순실 씨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요. 이 따라가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2년 전이죠. 2014년 말에 그 세계일보 문건 유출 그 문건 보도랑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좀 띠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때도 굉장히 좀 이 비슷한 분위기가 흘러가서 결국 세계일보로 좀 몰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우리 고석승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2년 전에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유출 보도, 유출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그렇지만 문건 보도를 했을 때 사실 지금의 저희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그리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 정윤회 문건 이 두 개를 사실 평행 이론상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는 어쨌든 이게 최순실 씨 거라는 거를 입증을 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냈지만 그때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직후에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했냐? 각종 고소 고발 들어가면서 압박을 상당히 행사를 했거든요. 오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나와서 이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이제 증언을 했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실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정윤회 문건이 과연 청와대에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이 부분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를 비롯한 그쪽 관련된 인물들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자기 게 아니라면서 그럼 누구 거냐 이렇게 의혹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입수를 했냐 훔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주 비슷하게 이 사건을
본질을 흐리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뭐 의도가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예. 이야기를 잠깐 또 이어가 보면 어제 청문회였죠.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바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의료용 가글이라고 제목 붙여봤는데요. 네. 어제 가글 이야기가 계속 화제였습니다. 가글을 청와대 그렇죠. 썼냐 안 썼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 사실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예전에 2년 전 저희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쟁점거리가 과연 세월호 그 당일날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인데요. 뭐 일부 보도에 그러니까 저희도 보도를 했지만 미용사가 와서 머리를 만졌다. 근데 이거는 아주 일부 시간에 불구하고 남은 시간은 과연 뭐 했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어제 이제 신보라 간호장교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한 게 가글액을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글액이 알고 보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4월 16일 한 달 전쯤에 이제 한 40여 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의료용 그러니까 가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리스테 땡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이 펭구는 그런 가글이 아니라 여기 사진 지금 이게 바로 이런 이건데 이거 저희가 이거 말고 초록색으로 된 게 있어요. 이게 초록색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 관저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신보라 데이가. 근데 사실 이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에서 의약품을 어떤 의약품을 누구에게 이제 불출했냐 그 이제 목록이에요, 기록이에요. 이 보시면은 날짜를 보시면 2014년 4월 16일이 이렇게 나오죠. 세월호 참사 당일이고 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도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글이 보이시죠, 가글. 네. 이 가글액을 말하는 겁니다. 신보라 데이가 갖다 줬다는 대통령이 갖다 줬다는 이게 바로 가글액이에요. 근데 가글액 뭐 물론 의료용 가글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인후염 등 뭐 각종 염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글액을 썼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지적한 대로 이게 필러 시술 이후에 사용을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복수의 피부과 전문의들도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맞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보면은 가글이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도 바로 보이시고 그리고 같은 날에 하여튼 세월호 참사 당일 같은 날에 여러 번 이제 복수의 그 가글을 사용한 흔적이 있고요. 또 4월 16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날에도 이 가글액을 불출한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이 가글을 과연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속 시원하게 대통령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야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다른 가글도 이렇게 사용을 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누가 썼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내놔야지 본인들 스스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가글 도대체 어디다 썼을까요? 그거를 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손혜원 의원이 지적한 대로 피부 시술 이후에 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필요해서 가글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후염을 알았다고 하니까 그 인후염을 치료하고 그 필요해 갖고는 염증 완화제 차원에서 뭐 가글을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청와대가 여기서 핵심은 청와대가 계속해서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의문을 키우는 거고. 사실 일반적으로 가글은 저희가 이제 물론 이거 의료용 가글이지만 일반적으로 가글은 양치를 못할 때나 그렇죠. 좀 입냄새가 날 때나 이런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뭐 양치를 못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사실 양치 그건 그냥 뭐 굳이 의료용이 아닌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뭐 아까 뭐 했지만 그런 시중에서 파는 가글을 쓰면 되는 건데 이 굳이 의료용 가글을 썼다는 거는 사실 의료용 가글은 저도 써봤지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입에 먹으면은 되게 아려요. 되게 그만큼 이제 세거든요. 강하거든요. 물에 희석을 해서 써야 될 만큼 이제 하는 건데 그냥 이 부분을 좀 청와대가 명확히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바로 이 대통령 건강 부분입니다. 어제 그 청문회를 보시면 그 아직 대통령 자문의가 발음이 안 됩니다. 자문의가 대통령 관저로 이제 출입한 기록들이 이제 증언이 나오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사실 어제 오늘 통틀어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황당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대통령의 건강은 뭐 국가 안위와도 직결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김상만 전 자문위는 자문위로 위촉되기 전에 이미 두세 차례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뭐랄까 보안 손님으로 이제 나온 거죠, 이 사람이. 보안 손님을 드나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김상만 전 자문위가 들어가서 했던 게 라이넥이라는 이제 그 뭐죠? 그 태반 주사를 피부에 박 대통령 피부에 직접 놓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문위로 공식 임명이 되기도 전에 외부에 있던 약품을 본인이 들고 들어가서 근데 물론 이제 보안 그 검문 검색을 안 했죠. 보안 손님이라서. 그러면 누가 뭘 들고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약품을 들고 들어가서 대통령의 진료를 했다는 건데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으로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사실.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청와대 공식 의료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원호 당시 전 청와대 의무실장이 얘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책이 나오니까 의원들이 질책이 나오니까 김 전 실장이 얘기한 게 뭐 주치의가 배석해서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진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이상적이지만 어떤 자문위의 개인적인 진료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전제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김상만 전 자문위는 당시 자문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엔 자문이었지만 그 전엔 자문위가 아니었는데도 라이넥이는 태반 주사를 들고 들어와서 대통령 피부에 직접 주사를 놨던 거죠. 그것도 보안 손님이라는 뭐 아무도 누가 드나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숨겨진 상태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어쨌든 이걸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비선 의료진을 인정한, 그러니까 합리화시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김영재 원장. 그렇죠, 김영재 원장. 사실 저희가 뭐 페북 소셜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뭐 쓰레기 봉지 들고 나와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파쇄한 의무 기록을 파쇄했던 그 원장, 그 김영재 원장인데 김영재 원장은 특히나 자문위도 아니고 주치의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와대에 뭐 진료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 번 들어갔다고 했다가 의원들이 계속 질책을 하니까 뭐 5번 들어갔다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저희가 이 김영재 원장 처음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 원장을 접촉했을 때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진료하고 전혀 무관하다. 계속해서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사실 지금 어제 얘기한 것도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5번 들어갔다 치고 그러면은 어쨌든 뭐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 당한 이후에 어떤 그 후유증 같은 걸 이제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 뭐 피부 트러블 이런 거를 뭐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어제 좀 보도를 안 드렸던 건데 그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채윤 씨가 같이 들어간 적이 한 번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것도 모르는 거죠. 한 번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박채윤 씨가 누구냐? 그 YJ콥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YJ콥스라는 회사는 뭐냐? 이 피부 리프팅 실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그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그 실로 이제 사람들한테 시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둘이서 부부가 같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둘 역시 아까 김상만 전 원장처럼 자문위처럼 보안 손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도 안 남죠. 뭐 들어와서 뭘 갖고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가서 뭘 했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이 건강을 비선 의료진에게 맡겼고 과연 그 비선 의료진들이 어떤 진료를 했는지 이걸 모르고 그리고 세월호 당일에도 역시나 그러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사실 이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큰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는 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의혹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가 나서서 좀 좀 시원하게 한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 청문회가요, 뭐 지금 지난주 1, 2차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답답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의혹들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방금 우리 김태형 기자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밝혀지고 좀 의혹들이 새로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되기까지는 어찌됐건 의원들의 또 질의와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통해서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바로 주연보다 조연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청문회 주연은 국회의원과 거기 나오는 증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여기 나와서 막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걸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 이 질문을 뭐 되는 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사실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석승 기자가 사실 지난주 그리고 어제 이틀에 걸쳐서 그 그러니까 청문회장 밖에서의 어떤 그런 풍경에 대해서 이제 밀착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보좌관들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 보좌관 도대체 몇 명이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 보좌진은요 법적으로 총 7명의 이 보좌진을 둘 수가 있습니다. 4급 공무원부터 해서 9급까지 다양하게 직급별로 둘 수가 있는데 그 외로 또 별도로 2명의 인턴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9명 정도의 보좌진을 꾸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한 건 그 지난주에도 이 청문회 뒷이야기를 좀 보여드렸고 어제 밀착 카메라에서도 청문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어제 밀착 카메라가 특히 저희가 이제 의원실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의원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그 밀착 카메라에서도 보좌관들의 이야기는 많이 저희가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보좌관들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거의 뭐 하는 일이 저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뭐 수사 아니면 취재하는 식으로 이제 보좌진들이 많이 증거도 모으고 사람들 증언도 받고 이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제대로 안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거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관이나 거의 경찰이나 무슨 기자들 일하는 거랑 똑같더 사회부 기자 일하는 거랑 아주 비슷했습니다. 우선 제보자들의 제보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1차적으로 이 제보자들을 컨택해서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이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보좌진들이 많이 하고 만약에 제보자가 설득이 돼서 제보를 하겠다 결정이 되면 어제 방송에도 저희가 잠깐 안내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혹은 의원실로 불러서 이 제보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이 혼자 갔었죠 그때. 예. 근데 뭐 허탕치고 갔다고 뭐 그렇게. 장제원 의원 저희가 촬영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장제원 의원이 급하게 이제 의원실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따라붙어서 어디 가시냐 했더니 지금 제보자를 만나러 간다 이러는데 비서도 아무도 안 데리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서도 안 데리고 가냐 했더니 이 비서 또 데리고 갔을 때 또 어떤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갔다 오겠다 해서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의원실 앞에서. 근데 돌아올 때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보니까 이게 중요한 제보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설득이 아직 잘 안 됐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당장 설득하기는 일단 쉽지 않은데 계속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제보자를 어쨌든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수십 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가서 뻗치기 소위 뭐 뻗친다고 하죠. 뻗치고 기다리고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그렇게 한다니까 되게 그렇죠. 또 신기하네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보좌관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수사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조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차운병원을 비롯해서 뭐 아주 다양한 지금 이 관련 의혹들의 현장들도 직접 보좌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모습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국정조사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의 이 의원실은 거의 저희가 방송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새벽부터 새벽까지 말 그대로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뭐 어떤 의원실은 아예 야전 침대처럼 침대도 곳곳에 갖다 놓은 곳들도 있고 거의 뭐 출퇴근이 아예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요. 24시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첫날은 24시간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음날 제가 또 보도를 해야 되니까 전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집에서 자고 다시 나왔는데 보좌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방송을 보시고 일부 시청자분들이 이거 약간 연출인 거 아니냐 이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카메라가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행동이 조금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좌진들이 일을 하는 모습들은 거의 그대로 원래 하던 일 그대로 일상 그대로를 저희가 좀 보여드렸다라고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 보좌진들의 고충상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뭐가 좀 힘드냐라고 물어봤더니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기관에 요청을 하면은 안 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게 의원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자료의 이름이나 제목을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그 관련 기관들은 그런 이름의 자료는 없는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정확한 이름을 모르니까 뭐 그런 자료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실은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 자료 문건 이름 하나 찾는데도 엄청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맞아요. 네. 사실 저희도 취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는지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그게 정보가 없다고 이렇게 와요. 뭐 정보 부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수정해갖고 또 보내야 되고 근데 그게 기간이 사실 상당히 지난한 좀 기간이라서 시간이라서 좀 힘들죠. 아마 보좌관들도 똑같은 뭐 저희랑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젊은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연애 상황에도 좀 지장이 있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나이 또래인 보좌진들이 많아서 공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석순 기자가 지금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밝히는 건 너무 지금 인권 침해 아닙니까? 무슨 인권 저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일에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시국이.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화면 밖까지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 밖 그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뭐 화면 밖 그러니까 저희 아까도 뭐 영화 주연 얘기했지만 영화 그 스크린 안에서 이제 배우들이 막 연기하고 이런 거 말고 사실 배우들이 그 스크린 밖으로 나갔을 때 뭐 촬영 대기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각종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찾아가면은 막 재밌게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문회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거기 출석한 특히 뭐 국회의원들은 뭐 이제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증인들이 과연 뭘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 정회 시간에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 기자가 이제 한번 밀착해서 봤는데 말해주죠.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 1, 2차 그리고 어제 3차, 오늘 4차까지 이제 지켜보니까 증인들이 아주 다양한 직업군의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는 뭐 기업 총수부터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그 기업 총수들을 보니까 이 총수들은 밥을 바깥에 뭘 먹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밥을 점심에 먹는지 저녁에 먹는지 궁금했는데 어떤 총수를 제가 만나서 좀 그 비서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의도에서 짜장면을 먹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짜장면 먹고 들어오는 그런 총수도 있었고, 짜장면. 예, 누구라고 말을 하면 좀 제가 그럴 것 같고, 뭐 그런 총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그룹별로 기업별로 좀 달랐던 게 어떤 기업은 그 비서들을 그 직원들을 한 2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로 함께 온 그런 회장도 있었고, 어떤 회장은 뭐 한 3명, 4명 이 정도로 이제 소규모로 해서 온 그런 기업도 있었고, 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저기 짜장면 먹은 데는 어디 몇 명이나 데리고 왔었어요, 직원들? 거기가 이제 소규모로 3-4명 온 기업이 짜장면을 직원들이랑 먹으러 갔다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20명 온 데서 이제 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가장 관심 갔던 증인들이죠. 차은택 장시호였는데 사실 저도 이 증인들이 제일 궁금했는데 저희가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치소에 있는 관계로 정회가 될 때마다 이 교도관들이 바로 별도의 대기 공간으로 따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었고. 그럼 거기 그 뭐 사실 뭐 장시호 씨나 뭐 차은택 이런 분들이 뭐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나 보셨어요 혹시? 네, 이제 따로 있는데 이 구치소 있는 증인들은 따로 있고 이 다른 증인들은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이제 뭐 그래서 따로 들으니까 이제 도시락을 따로 이제 준비된 도시락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 청문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특히 취재한 입장에서 아 이거는 분명히 속시원히 얘기를 하고 이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되게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마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물론 이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청문회 시스템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불출석하는 증인도 많고 또 위증을 하는 증인들도 좀 많아 보이는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위증을 해도 이게 처벌 규정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그렇게 실형을 살거나 혹은 벌금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김성태 위원장이 중간중간 막 호통을 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그 막 저기 동행 요구서 막 이렇게 보내고 뭐 사람들 보내지만 사실 어디 숨어 있으면은 강제권이 없어요. 체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막상 뭐 가도 그 사람 문 안 열어주면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청문회는 사실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5차 청문회는 한번 좀 속 시원한 의혹 해명들이 나올지 또는 송곳 같은 질문들이 또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자꾸 이런 해명조에 지난번에 이어서 해명조에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프로 해명러 같은데 어제 밀착 카메라를 보신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왜 민주당 의원은 소개를 하지 않았냐 이런 또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뭐 국민의당 대변인이냐 뭐 친박이냐 뭐 새누리당 지지자냐 이러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가요? 제가 뭐 여기서 고석승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왜 그 당을 뺐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전 절대 특정 정당 뭐 지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섭외 과정에서 또 이제 섭외 문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정황을 따졌을 때 이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정도 섭외를 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일부 혹시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이제 속상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 보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석승 기자의 해명으로 저희 또 소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청문회 또 한번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네.